그래서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사실 이제 이 강의 요청을 올해 8월 달에 받았어요. 인도에서 이제 있는데, 연락이 와서 8월 달에 이제 강의 요청이 와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1차로 놀랐던 게 강의 내용 그 소개를 받아봤더니 6시간짜리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이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라는 거에 1차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랐던 게,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오늘 이제 내용 중에 아마존 내용도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과연 아마존 진출 관련해서 의미가 있으실까? 또는 이제 어떤 분들께는 또 인도 진출을 하는 것이 지금 타당한가라고 하는 그런 정세 이야기가 유의미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그렇다고 너무 개괄적인 강의를 해드리면 사실 인도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가시는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강의가 되고 또 너무 집중적인 내용만 제가 다루면은 또 인도 진출을 검토하고 계신 대표님들께는 또 너무 의미 없는 실무적인 얘기가 되는 거라서 제가 가능하면 이 전체 두 가지를 전체 다루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각각의 실무에서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는 수준으로 하고 더 깊이 있는 내용은 기회가 된다면 제 유튜브나 다른 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우선 1차 시는 인도 투자 진출 전략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인도를 진출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가를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모든 분들이 검토하시는 포인트, 검토하셔야 될 포인트들은 이렇게 4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갈 건지, 얼마를 투자할 건지, 투자금은 어떻게 회수할 건지, 그리고 초기 사업화를 할 때 어떤 인력을 채용할 건지. 근데 이 포인트에서 제가 0번으로 인도에 정말 진출을 할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사유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라고 해서 리스트를 뽑아보면 항상 이런 질문입니다. 인도 사업할 만한가요? 조금 이제 식사할 때나 그런 자리에서 인도에서 살만한가요? 인도에 놀거리가 있나요? 인프라가 별로지 않나요? 행정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요?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말 약속을 한 듯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이 질문들의 핵심이 뭘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인도에 정말 진출해도 됩니까? 라고 하는 불안으로부터 온 질문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제게 또 컨설팅 의뢰를 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오실까? 인도가 전 세계 1위 인구 대국입니다. 놀랍죠? 모두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도 경제 성장률이 눈부시게 지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지금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진출하는 것에 고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나 한국에 나와 있는 이제 수많은 블로그나 뉴스나 그런 내용들을 총 취합을 했을 때 4가지 포인트가 가장 인도 진출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프라, 두 번째는 카스트 제도, 세 번째는 부패한 행정, 그리고 네 번째는 기존의 인도에 진출을 했다가 실패하고 나온 사례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은 해설을 하고 넘어가야 맞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길게 또 깊게 한번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만약에 답변을 인도 발전합니다. 분명히 기회의 땅이 맞습니다. 이런 수준으로만 답변을 드리기에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강하게 인도의 이 모든 문제들이 반드시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다루려면 조금 뜬금없을 수 있지만 인도가 지금 국제 정세 안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지금 국제 정세를 이끌고 있는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우선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위에 주황색 라인이 이제 미국이고 밑에 중국이 이제 GDP를 보이는 그 추이인데 이 추이를 중국 대 미국으로 퍼센테이지로 나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이제 미국의 40% 정도 GDP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2020년에 보면 70%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미국은 당연히 패권을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 중국 죽이기 싸움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사실 이 40%였던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중국 죽이기 운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위안화를 절상시켜 버린다던가 과거에 엔화를 절상시켜 버려서 일본 죽이기 운동을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가 이때 당시에 미국에 2008년에 경제 금융 위기가 오죠. 그래서 그게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미국발 금융 위기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할 수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중국의 경제 GDP는 60에서 70%까지 따라오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죽이기 위해서 다음으로 취했던 정책이 뭐냐? 지금 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무역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 이 무역 전쟁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에는 의견이 조금 분분하기는 한데, 그러나 대다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사실상 중국보다 미국이 이 전쟁에서 얻은 타격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입장에서 무역 전쟁 좀 우리가 더 손해봤네,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술 전쟁,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금융 전쟁까지 이어질 상황이고요. 아무리 중국이 이제 인공지능이나 그 4차 산업 분야에서 조금 더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4차 산업 분야를 이끄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반도체고, 그리고 반도체에 있어서는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기 때문에 그 첨단 기술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인, 미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로 중국에서 이제 투자된 금액이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죠. 그래서 금융 전쟁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당했다 이러고 가만히 앉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중국에서도 이 전쟁 안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미국이 맡고 있었던 그 반도체 기술에서 7나노칩이 되게 마지노선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중국에서 성공을 시켜냅니다. 그래서 ASML이라고 하는 장비로 제조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이 단순히 그냥 한 5년, 10년 내로 끝날 주제인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당분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패권 전쟁이 이끌어질 때 수혜를 보는 국가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국가는 두 군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멕시코고, 멕시코는 아무래도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미국이니까 그 미국의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 아예 관세가 없이 물건을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저관세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지금 그 전쟁으로 인한 이득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서 인프라는 훌륭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인도 쪽으로 넘어오시는 대표님들과 미팅을 자주 하는데 정말 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멕시코와 베트남이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제조업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멕시코 쪽으로 지금 정말 많이 진출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흐름도 우리나라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도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인도는 어떠한 마음과 시점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을까? 인도는 멕시코,
뭐 인건비가 저렴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멕시코, 베트남보다 훨씬 인건비가 저렴하고, 그리고 인도는 생산국이면서도 소비국이 될 수 있는 상황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가 이 절호의 기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가 이런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 FI라고 하는 거는 인도 회계연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회계연도 2019년에서 25년까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19년에 그래서 하나 약 2,623조 원을 투자를 할 거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 정책, 발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열악한 인프라가 단순히 발전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도가 이 상황에서 이 열악한 인프라를 발전을 시켜내야만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안에서 멕시코, 베트남 다음으로 수혜를 보는 국가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카스트 제도인데, 사실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카스트 제도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모 교수님으로 인해 카스트 제도가 사실상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걸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카스트 제도는 실제가 아니고 인도 내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그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카스트 제도는 각각의 그 브라만 안에 뭐 100개, 200개, 300개 엄청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브라만과 크사트리아가 결혼했을 때도 다른 카스트가 나오고 이런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카스트는 바르나라는 개념이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인도 내에 있는 문화는 자띠라는 카스트인데, 이 카스트의 핵심은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결정 내릴 수 있는 직업이 정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 인도 내에 있는 카스트 제도인데, 그렇다면 이 카스트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인도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전통적인 지역에서는 카스트의 규칙을 정말 명확히 따릅니다. 여전히. 실제로 제가 어떤 인도 이제 어떤 지역에 봉사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 낮은 카스트인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뚜벅뚜벅 걸어와서 맨 앞에 그냥 줄 서더라고요. 근데 뒤에 사람들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저 사람 왜 새치기 하냐라고 이제 말을 했더니 저 우리보다 카스트가 높아서 괜찮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 지역에는 확실히 그런 카스트의 규칙을 좀 명확히 따르는 상황이 있다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조시 지역, 정말 그 델리나 저는 벵갈루루에서 삽니다. 그래서 벵갈루루에서는 카스트에 대해서 들을 만한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벵갈루루는 특히나 거의 없고, 근데 델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카스트의 규칙을 따르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보이냐면 결혼을 할 때 카스트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 사이에 반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가고, 또 식사를 할 때 따로따로 먹는 경우는 가끔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 외에 정말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게 인도를 진출하고 인도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인 리스크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는 이거를 리스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카스트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어떤 국가든 진출을 했을 때 그 나라마다 저희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용해야 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는 그 정도의 문화로 바라보고 인도라는 국가에 진출을 할 때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하나의 문화 사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사업이 무너진다거나 뭔가 진출을 하다가 회사가 망가졌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어떤 무너짐의 단계에 리스크가 된 적이 한 번도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스트를 그렇게 심각한 포인트로 바라볼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던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부패한 행정인데, 부패한 행정을 막는 제도적인 이제 지원은 결국에 정부가 자체적으로 부패한 행정을 이제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내려서
제도적인 지원과 장치를 바꾸는 것이 결국에 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이미 부패한 행정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이미 인도 정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사이트의 디지털화가 가장 실질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컨설팅을 할 때까지만 해도 법인을 설립을 하러 갈 때 온라인으로 법인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서 서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신청하러 갔을 때 당연히 이제 너무 당연히 얼마를 줬어야 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법인 설립 신청하는 거, 세금 코드 신청하는 거 모든 그 신청의 제도들이 다 디지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청을 한 일이 근 3년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법인 설립이나 뭐 텍스 코드나 이런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있는 그 이 업무상에서는 정말 정부 담당자랑 직접 컨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된 사례에 대한 조치인데 이 내용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인도에 이제 사기당한 134만 유튜버 경찰이 무릎 꿇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찰이 5천 루피가 벌금이다. 뭔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5천 루피가 이제 벌금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인도에서는 그 정도의 벌금이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버분은 모르시니까 그걸 그대로 낸 거죠. 근데 이 유튜브를 보고 인도 사람들이 분개해서 이 경찰 뭐냐 거짓말해서 유튜버 속였다라고 해서 이 경찰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이 내가 진짜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되고 인도에도 수많은 뉴스가 났던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분히 유튜버여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인도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사업을 하면 FRRO라고 하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만 해도 FRRO에서 찾아오라라고 하면 무조건 뒷돈을 달라는 뜻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찌르면 제가 너무 단어가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가 찌르면 그 공무원이 바로 잘리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찌를까 안 찌를까를 계속해서 살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몇 번 여러 번 불러봐야 되고 아 괜찮겠다 싶으면은 집에 초대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너희가 뒷돈을 받으면 이제 잘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제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인도 정부 담당자들도 많이 보수적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거는 대다수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인데 X가 트위터잖아요. 인도는 트위터를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나 뭐 또는 인도 우체국이나 조금 또는 큰 기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뭐 돈을 빨리 안 준다든지 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를 했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트위터에서 저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관세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 이랬습니다 하고 그 관세청을 태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해결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가 이런 식의 제도적 지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한 행정, 당연히 한국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가 이런 상황 안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인도를 바라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 정말 눈에 띄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이 행정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